이종건 실장과 함께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건 시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야, 아미고 회원분들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못 하시는 게 없네요. 다 그럼요. 일일이 모든 걸 다 선식 곶감 매주 오면서 야, 참 대단들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거 시작한 거는 이게 팬데믹 한 2년 반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아직 제대로 여기 우리 전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아미고 회원들 분들이라도 우선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아미고라는 그런 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삶이 연결되는 느낌? 네. 뭐 그렇게 굉장히 봐주셔서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사태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카카오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는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그 전에 규제 속에서 못하던 일들,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다 풀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혜를 본 게 카카오뱅크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메신저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 사실상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 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 침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그렇죠. 워낙 막강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이버가 포토를 완전히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이 80대 20 정도였어요. 네이버가 90의 장악력이 있었는데 다음이 카카오와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있어요. 메신저. 이건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카카오의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왜 특혜냐면 이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원이에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는 뭐 4,700만 명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6천만 가까이 되나요? 우리 5,200만. 5,200만? 4,700만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직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 못하는 서너 살짜리 빼놓고는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다 무조건 카톡을 하는 그 숫자가 뱅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핀테크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그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핀테크를 풀어준다는 건 카카오뱅크를 마음껏 너네 마음껏 해봐라 이런 어떤 스토리가 된 거예요. 뭐 카카오뱅크만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규제를 풀어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관리 대응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세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카카오와. 카카오는 이 톡의 그 회원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거의 독점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안 잡히잖아요. 진짜 깝깝합니다. 카카오티를 해서 들어가면 지금 안 잡히지? 돈 더 줘. 그러면 우리가 딴 거 보내줄게. 그래서 카카오 뭐 블루 뭐 이런 좀 더 상급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서비스로 유혹을 해요. 그렇죠.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한 시간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종속되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그러니까 됩니다. 택시 한 대도 안 갖고 있는 카카오가 그렇죠. 택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택시 기사들과 소비자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게 카카오라는 회사가 택시를 사서 기사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이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그 회원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통신망을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백데이터도 또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백데이터를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뚫리면 우리들은 보세요. 주말 내내 폭탄이 그렇게 북한에서 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고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그리고 대혼란이 일어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이 SK 이 데이터
이 장소를 폭탄 안 하면 우린 끝나요, 그냥. 그렇지. 예. 우리 근데 그게 예, 예. 원래 전쟁할 때 네네. 초기에 네. 그 전자 시스템을 그 마비시키고 전쟁하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예, EPM인가 EMP가 예. EMP 예, 폭탄이 그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전자 그러니까 교란 미국이 폭탄. 이라크 전쟁 때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군 입장에서는 늘 그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던 건데 네. 이게 민간 영역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안보 차원에서 연결해서 고민을 그동안 네. 좀 너무 나이브하게 네. 예, 잘 못해왔던 거죠. 입법화에서 사실 네. 이 법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 네. 영역일지라도 이것이 국가 기관 통신망과 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네. 했어요. 발의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계류가 되세요. 지금 계속 계류되는 건 뭐냐면 업체에서 불만이 있는 거야. 이거 규제야. 왜 민간을 규제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어떤 상황, 계류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우리는 안 거예요. 이게 진짜 폭탄 떨어진 것만큼 대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그렇죠. 사회적 혼란 이런 건 곧 전쟁에 버금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전체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쉽게 이 사회는 무너질 수가 있는 네. 상황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단초가 이번에 카카오의 사태로 야기됐고 일개 민간 기업일지라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자신들의 데이터 보관 능력이 바로 국가 혼란의 가장 큰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네. 카카오가 갖지 아니한다면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데이터가 사실 개인의 것이라고만 치부할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총체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화재도 인재지 그게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번개 떨어졌나요? 거기?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화재가 났으니까 직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화재는 인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한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카카오 경영진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네. 이 자들이 이게 어린애가 엄청난 폭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예. 그겁니다. 바로 그 데이터가 단순히 자기네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대상이 이 국민들이고 그런 이 상품의 어떤 로우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진짜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에 장난감처럼 쥐어줬다라고 네. 지금 표현하신 게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처음에 컨트롤 타워로 만들었다 했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이틀이 지나서야 바꾸고 네. 원인 조사 지금 하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서 대책 세우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상해 줄 테니까 보상 신고를 며칠부터 하겠다. 와. 답답해서 참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되는지, 그 네. 정도의 대응 리스크밖에 못 하는지, 네. 지금 자신들이 벌린 일이 얼만큼 중한 지금 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이게 어이없게 보는 것도 지금 우리 이정호 실장 말씀하신 대로인데 화재 사고가 났다, 카카오가 먹통이 됐다. 그 다음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무료 서비스는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카톡은 무료 서비스니까 보상이 안 될 것 같고 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카뱅이나 이런 걸로 인한 손해는 이 손해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부 이런 뉴스야. 그래서 야 이것들 정말 이게 자기들이 막상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카카오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국가의 신경망 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지금 거의 마비 상태가 돼 버렸는데 아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까진기를 발라주나? 빨간 약을 바를까? 뭐 그냥 대일반 창고로 되나? 죄송합니다. 방금 고 박사님의 그 연배가 증명이 됐습니다. 예, 빨간 약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연배라면 예. 뭐. 예. 아 그건 모르시나요? 예. 아니 이런 수준이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화는 화대로 또 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조금 냉정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문제 그리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관리를 과연 이런 자들한테 맡길 수 있는가 예. 카카오는 아마 지금 계속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곳은 SK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SK가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 유저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고객들을 데려다가 이 통신망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네. 아마 카카오는 자기 보상한다고 뭐 100원, 200원 주고 SK한테는 야 1,000원 내놔 하는 구상권을 아마 청구할 거예요. 지금은 당장 저기 하도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태도로 보이는데 예. 중요한 건 보상은 얼마나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 기관 통신망처럼 여기면서 이것들을 그렇게 다루겠다라는 인식의 그래요. 태도의 전환이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문제를 어디서 제기하는가를 봤더니 네.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네네. 대부분의 언론도 처음에 이걸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을 안 했어요. 그렇죠. 소비의 행태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네. 좀 보상할 건가 그렇게부터 근데 출발했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할 수 있다. 네. 가 되면서 이제 다른 언론들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버 안보 TF팀을 지금 바로 만들었습니다. 발빠르게. 예. 그래 어쨌든 카카오 사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 예. 한순간 국가가 어떻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건이다.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아로 기억하시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옛날에 이석기 이 지하 예, 조직의 그 잔당들이 그때 아로에 이렇게 썼어요. 저기 총들이 왜 그 예비군들을 뭐 있는 그런 곳에 총을 탈취를 해서 해와 전화국을 점령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내려오면 아까 김정은 네. 저 수령님이 내려오면 우리는 네. 바로 해화 전화국을 점령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보기에 당시에 해화 전화국이 바로 국가기관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네. 사실은 2018년에 발생했던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던 이 해화전화국 그러니까 아현전화국 예, 예. 아현전화국 화재 사건으로 수도권 이제 서울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불통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이게 통신망이 이 마비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떤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되는지를 체감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후에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로비의 힘이 막강한지 이걸 다 저지를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 올라왔는데 네. 이게 다 이자들의 로비로 다 그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으로 TF를 구성을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카카오건 네이버건 적어도 국가의 그 기간 산업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을 이제 감당하도록 법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카카오 말씀하시는 중에 이 네이버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뭐 저기 그 서버 이원화를 일찍 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잘한 것처럼 비교가 되니까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그래도 좀 낫지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네이버 심각해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시아투데이라는 그 종합일간지입니다.
그렇지만 뭐 조중동에 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좀 세가 약한 이런 언론인데 이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사실 전면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한 일주일 전입니다. 네. 일주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투데이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뉴스 생산도 안 하는 네이버가 포털이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뉴스를 뉴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부당한 권력의 해체가 공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네,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추격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조선일보 그럼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네이버 들어가지. 저 KBS 그럼 KBS 안 들어가고 그냥 네이버 들어가죠. 네이버 들어가죠. 이유는 네이버는 어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뉴스를 몇 개 본다 그러면 네. 당신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는군요 하고 이렇게 떠줍니다.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알고리즘 뭐 공개하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또 이제 이 언론사들은 어떻게 장악하냐면 원숭이와 꽃신이에요. 처음에 원숭이한테 이제 여우가 꽃신을 들고 갑니다. 그래갖고 야 그 맨발로 다니지 말고 이 신 신어봐. 공짜로 줄게. 그리고 신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맨발로 그냥 편하고 다니다가 꽃신을 신게 되면 그 다음에 꽃신 안 신으면 안 되거든요. 발이 아파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팔아요. 꽃신을 팔아요. 그럼 꽃신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 언론사와 지금 네이버 포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네이버는 포털 모두 다 어쨌든 네이버는 언론사들을 제휴하는 단계가 5단계예요. 단계별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흔한 게 검색 제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어 있잖아요. 네. 검색어로 제휴하는 그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컨텐츠 제휴예요. C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컨텐츠를 거의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는 겁니다. 컨텐츠를 사고 이런 단계 5단계가 가장 중요한 게 얼만큼 노출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지. 예. 좋은 자리에 계속 그러니까 네이버를 두드렸을 때 예. 그 초기 화면에 제일 먼저 뜨게 만들면은 제일 효과가 크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약간 좀 변했어요. 약간 지금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아갖고 이 신문사별로 이 소비자가 직접 신문사를 선택해서 그 초기 화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딱 네이버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또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해당 신문사로 안 들어가고 사실 소비자들 해당 신문사로 들어가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각각 그리고 또 빠져나와서 포털로 또 빠져나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주장하는 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언론사의 수건이에요. 그렇죠. 수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사이트로 들어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 다 네이버 밑에서 지금 저 눈치 보면서 살게 됐다니까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은 포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물론 뉴스를 제공하지만 구글 뉴스를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다 뉴욕 타임스 그러면 뉴욕 타임스로 들어가고 워싱턴 포스트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로 들어가지 우리처럼 네이버로 꼭 들어가서 네이버 안에서만 놀지 않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드루킹 사건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돼가지고 그때 그 조선일보를 보고 싶으면 조선일보로 바로 가게 해. 그래야 조선일보가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검색을 더 하고 조회수가 더 높아지지 않냐. 왜 네이버로 다 모아야 돼? 이거 해체하라. 이렇게 했더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 관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네이버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슈퍼갑으로 네이버가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네이버는 많이 바꿔요. 이런 어떤 비판들을 의식을 해서 처음에는 네이버는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스스로 언론사들을 당신은 뭐 검색 제휴만 해. 당신은 컨텐츠 제휴까지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재단했다가 욕을 하도 바가지로 먹으니까 제휴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15개 기관에서 2명씩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30명으로 그 제휴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언론사들을 평가를 해요. 기존의 언론사도 와 광고가 왜 이래 맨날 이런 이상한 광고
정보를 너무 많이 내. 또 뭐 기사를 이렇게 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내.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해서 그 어디로 집어넣는다라는 거를 그렇죠. 예. 그 평가위원회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영화 등급 심사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예? 영화를 어떤 뭐 거는 미성년자다. 슈크곰이야. 예,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네.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국가 공식 통신사가 네. 연합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통신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 네이버의 그 등급심의위원회 뭐라고요? 제휴평가심의위원회. 거기서 이 국가기관통신망이 연합통신이 배제된 적이 있어요. 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연합통신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예. 그거 소송해 갖고서 이겼어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네이버라고 하는 임의의 그 망사업자가 예. 포털 사업자가 국가까지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가 통신망이 배제됐으니까. 예. 예? 이런 황당한 짓을 네이버가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미 네이버한테 멱살을 꽉 잡힌 기존 언론사들이 눈치 보느라고 싸움을 못해. 그들은 도리어 그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네. 이미 30년 이상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처럼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서서 죽는 거는 너무 싫어. 그냥 노예처럼 우리가 편하게 살래. 나는 그래도 거기 가면은 마름 노릇은 하잖아. 그렇지요. 나는 이런 이렇게 하면 비겁한 언론이 어딨냐고. 안 쫓겨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지금 아시아투데이라는 17년 된 종합일간지가 홀로 지금 이 외롭게 싸움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야, 대한민국 언론 정말 비겁하다. 자기들 근데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랑 싸워서 그래서 어쨌든 이혜진이가 지금 그 네이버 총수죠. 이혜진이가 국감장에 연이틀 불려 나오거든요. 정무위원회 불려 나오고 또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해서 과기 정통위에도 불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국민 여론이 사실은 비등해서 이 네이버의 횡포가 어느 정도 좀 근절이 되고 언론사의 어떤 발언권이 높아지면 그 달콤한 그 성과 이건 또 조중동이 자기들 거라고 또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왜 그렇게 비겁하냐고. 싸울 때 최소한 같이 싸워줘야지. 언론이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전문가거든요. 왜냐면 예. 제가 지금 제가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아니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 제휴평가위 과정에서 제가 좀 같이 언론문화진흥재단 쪽 일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조금 더 잘 압니다. 일단 현재 단계는 조금 이게 제 그 핀트가 좀 다른 쪽으로 가긴 하는데 현재 단계는 네이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013년도에도 아시아투데이가 이걸 문제제기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보다 지금 네이버는 어마어마하게 위기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런 그 뉴스 제휴 시장이나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휘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도 알아요. 옛날에 저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야, 옛날에. 아니 구글처럼 해야지. 응. 네이버도 빨리 손을 털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이게 뉴스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된다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고요. 이유는 사실 유튜브예요. 예. 사람들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가서 물어봐요. 네. 네이버의 지식인 안 물어봐요. 그렇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커피 타는 방법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식인한테 물었거든요. 그럼 지식인들이 막 아니야 이렇겠다 저렇겠다 해갖고 그 지식인들이 별표를 받아갖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지, 유튜브로 커피 가지. 타는 법 그러면 동영상으로 다 가르쳐주잖아요.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유튜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적 지휘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신문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투데이 반란도 사실은 단초가 됐고 예전처럼 뭐 혼자 싸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르텔이 무너지는 어떤 시점이니까. 두 번째는 아투가 이것이 순수하다. 이 운동이 순수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너 검색 제휴 아니 너 CP 다음에 어떻게 해줄게라고 했을 때 입장을 바꾼다? 이러면 아투는 아마 나중에 욕 뒤지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한번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순수한 어떤 싸움이다 한다면 자기한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곳이 언제나 하는 작업이 채찍과 당근이거든요. 당근을 딱 줬을 때 덥석 물고 이걸 없던 일도 한다? 그러면 아투의 어떤 순수성은 또다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전면전을 벌여놓고 네. 어떻게 아시아투데이가 명분 없이 뒷거리를 해군. 하겠어요. 그렇겠죠. 예. 저는 그건 걱정도 안 하고 네네. 오히려 이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이미 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한국의 그 메인 언론,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부터 좀 일어나라 이제는. 뭐가 그렇게 겁나는 게 많고 꿀리는 게 많고 쫄 게 많냐? 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네. 일제하고도 싸웠다면서 예. 아니 네이버하고 못 싸우냐 그래. 그러게요. 발톱이 점점 무뎌지는 저 포털에. 예.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문재인의 3시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의 3시간 이거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감사원 발표 들으셨죠? 감사원 감사원 발표, 예. 보셨잖아요. 20쪽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20쪽짜리 보고서를 받으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짐작하거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보고서 삭제 이건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삭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검찰에 국정원에 고발을 했잖아요. 네. 박지원이가 이거 삭제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삭제도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런데 국정원 고발로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이 저기를 조작하거나 뭐 했다라는 거는 발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고 놀랐던 건 예. 퇴근이에요. 퇴근. 야, 이 자들이 퇴근을 해. 음. 살아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살아서 둥둥둥둥둥둥 거기 떠 있는데 정시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서훈이가 퇴근했죠. 예, 안보실. NSC는 비상대기를 했어야 돼요. 당연하죠.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노를 하는 건 이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처음 보고가 저기가 아니었거든요. 뭐죠? 그 월북의도 아니었거든요. 예. 처음부터 국정원과 국방부는 월북의도는 없는 것 같다. 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내요. 근데 첫 번째 보고서에 의회도 월북이 아니었고요. 네. 또 월북인데 사실 그게 비상대기 돼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해역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12시 51분에 해경에 실종 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때부터 해경과 해군과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 전부 뛰어들어서 찾고 있었어요. 어선을 포함해서 헬리콥터 등장을 하고 그러면 북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군이 떴으니까 그 해역에. 네. 그리고 물론 이 어업 지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류를 파악을 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네. 이 찾고 있는 어떤 상황은 뭐죠? 비상이에요. 왜? 여기는 교전 지역이에요. 서해 교전 지역. 그렇지. 뭐가 하나 어떻게 되면 바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비상이 걸렸다는 건 당연히 청와대에서 NSC는 비상을 걸어야 돼요. 당연하죠. 예. 이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이 잘못이 아니라 찾다가 그 군사 이 NLL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든 적어도 국가안보실은 비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데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퇴근합니다. 그 다음에 퇴근한 지 8시 30분 2시간 만에 사살 소각이 돼요. 9시 30분, 7시 30분에 퇴근했고 2시간 만에 사살 소각이 됩니다. 네.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명이 안 된다. 어떤 거 처음부터 구명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릴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거요? 국가안보실장이 이 상황에서 7시 반에 퇴근을 했다. 정시 퇴근했다. 북한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남한 정부가 이 사람 포기했구만. 죽여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퇴근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 정부의 구명 의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왜? 북한 해역에 당연히 있는 그 상황부터 남측이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전통문을 보내든 아닌 예. 서치라이트를 비추든 뭐 조명탄을 쏘든 근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죠. 예. 전통문 그 다음날 보내요. 북한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6시간이나 있죠. 네. 왜냐하면 3시간은 문재인한테 보고된 이후부터의 3시간이고 그 북한 해역에 갔다라는 거 군이 인지한 건 그로부터 3시간 전이니까 6시간 동안 남한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만으로도 사실은 그래? 얘네들 안 보내는구나. 포기했네. 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 이제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6시 반에는 문재인이한테 서면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서면 보고였죠. 네. 네, 서면 보고가 됐어.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지금 북한 해역에 억류돼서 어떻게 네. 될지 몰라. 네. 라고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작업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이 사람이 사살 소각될 때까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물었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세요. 문재인은 도대체 그때 뭘 했을까요? 이게 한밤이라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겠죠. 네. 내가 얼마나 조금 있다 멋있게 나올까. 유엔 총회에서의 영상이. 그날 밤에 유엔 총회 녹화 영상 틀어주기로 된 날이죠. 그렇죠. 팝콘각 아니었을까요? 와, 오늘 내가 얼마나 멋있게 연설을 하는지 기다리면서 거기에만 몰두를 했다? 나 지금 참. 그거 왜 설명을 못하지? 못하죠. 왜 무례하다라고 왜 화를 냈을까요? 감사한 발표를 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답할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뭐 했습니까? 나 저 동영상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감사한 발표는 조금 오게티가 있어요. 네. 문재인이 그러니까 그 월북 의도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해갖고 조작된 뭐 그런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은 뭐 전체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더 막 감사원을 막 이렇게 압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감사원 발표는 감사원 발표대로 가고 6월 22일에 이대진 씨의 형인 이대진 씨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검찰은 수사를 개시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투트랙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 발표가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안 가는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 지었더라도 검찰은 다르죠. 그 검찰은 감사원은 감사고 네. 뭐 수사권이 없는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구니까 행정상의 조사에 불과하죠. 예. 이제 검찰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구니까 예. 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사원도 사실은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자가 답변을 거부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은 조사는 한 거야. 네. 시도는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 안 하면 이건 진짜 검찰이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감사원 발표만으로도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한 현직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가. 근데 그거를 위배했죠. 예. 자, 예,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시간 사용을 잘 못해갖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 이재명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인데 이자가 말이죠. 친일 국방이라고 며칠째 비난 트집을 잡더니 네. 이거 갑자기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 바이든한테
편지 바이든만이 아니라 이제 한 20명, 뭐 20명 정도의 미국 정치인들한테 예, 다 보냈다는 펠로시한테도 겁니다. 보냈다던데.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지 그리고 약속을 지켜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양 그렇게 뭐 지금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숟가락 얹기. 왜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막 흔들었잖아요. 미국 가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죠. 카멜라 해리스 와갖고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바이든의 얘기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바이든이 직접 친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냈어요. 바이든이 이렇게 친서까지 보냈다는 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네들도 다 알아요.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바이든이 어떻게든 시행령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이 법 개정 을 통해서든 조치를 취할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흔들고 보는데 친서는 몰랐어요. 친서 보낼 줄 몰랐지. 자기네들은 계속 그냥 흔들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되나 보다. 이거 그냥 중간선거 끝나고 바로 되면 어떻게 돼? 자기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게 다 거짓말이고 더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되면 이재명이 친서 보냈을 됐다. 이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걸 다 믿어주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국면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대선 경선 보면 진짜 얕은 수의 귀저거든요. 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얕은 수? 잔꾀? 잔대가리. 잔대가리.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시나. 저는 그렇게 고급 전문 용어를 시청자들께서 알아들으시지. 예, 고작해야 잔꾀. 확실히 전문 용어였습니다. 잔대가리. 예. 그래서 친일 전공으로 계속 끊는데 죽창가 그때 히트했잖아요 옛날에 죽창가 뭐 운운하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지금 리얼미터 갤럽 보면 조금 횡보로 갤럽은 약간 하향세 리얼미터는 굉장히 보다 더 사실 좀 그런 민주당 쪽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리얼미터조차 이번에 상승세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친일의 프레임이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하면서 외교적 성과와 관련된 또는 친일 국방과 관련된 프레임을 빨리 딴 걸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일 재판 시작되죠. 선거법 재판. 네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기소한 거. 시작되죠. 네네. 물론 이제 뭐 인정신문이니까. 신문기일. 신문기일. 그냥 첫 번째는 재판을 다음에 언제 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겠죠. 이재명한테는. 그렇죠. 네네. 또 동정표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잔대가리로 지금 바이든한테 편지 보내는 걸 누군가가 불쑥 아이디어라고 제시해서 한 것 같아요. 자, 그쯤 해놓고요. 그런가 하면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나선 지가 벌써 한 3주 전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이라는 좌파 국회의원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네. 그리고 사실상 탄핵을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이란 단어는 현장에서 안 쓴 것 같은데 퇴진 뭐 임기를 못 마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 사실 탄핵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 비겁하다 민주당은 역시 뭐냐면 이거 자기네들이 직접 했다가 지난번 노무현 탄핵 후폭풍처럼 그렇게 또 거꾸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또 이게 당이 그냥 계속 참여를 안 하면 이 촛불 집회를 여는 좌파 단체들에게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을 딱 해갖고
양다리 걸치기. 이게 왜 그 있는 듯 마는 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걸치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 이게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했다. 우리도 지금 앞장섰다라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5년 전에 예, 지금 저 말씀하시니까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네네네. 문재인이가 맨 처음에 그 나섰던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안철수가 제일 먼저 탄핵하자고 그러고 나섰고 네. 촛불들이 모여갖고서 뭐 촛불 집회하고 네. 그걸 계속 간을 보다가 문재인이가 어느 날 슬며시 나타나는데 단하에 아스팔트에 네네. 방석 깔고 앉아요. 네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네. 그러다가 조금씩 앞으로 앞줄로 가. 가서 마침내 연단위로 연단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아. 예, 이 좌파들이 그래요. 예. 그 지금 나는 그 5년 전에 이 좌파들의 그 탄핵을 성공했던 그 경험, 예.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자들이 지금 다시 그대로 지금 답습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자들의 이 행태가 네. 얼마나 자기네들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있어요. 왜 이재명이 만든 거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뭐 청구, 뭐 요구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옛날 청와대 국민 게시판처럼 그래. 당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 청원 게시판인가? 거기에 그 한 달 동안 걸려 있는 건데 거기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게 올라가요. 근데 그게 22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얼마나 있게요? 5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개딸들이 몇 명이야? 지네 뭐 자랑하는 게. 몇 명 안 되네. 권리당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다 개 아저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거 다 따져도 몇십만이 넘겠다. 몇백만 운운하는데. 아니 그 실제로는 5천 명도 안 되는 모양이네. 아니, 개딸 양아가. 22일 지났는데 5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딸들이 보기에도 너무 지금 이게 허황된 짓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5천 명도 안 돼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서는 소뚜껑 보고 놀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말라는 뜻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랐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래야 된다. 놀래서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9월 말에 좌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촛불을 들고 김용민이라는 자가 사실상 탄핵을 선동하고 또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권이니 뭐니 하는 자들이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진짜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 소뚜껑 보고도 놀라듯이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별로 그런 경각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저 촛불 나오는 거 보고 10월 3일, 10월 10일 연이틀 연 2주 이제 광화문에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는 뭐 3만 명 모였다, 3만 5천 모였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만 이상은 모였다고 봅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틀, 둘 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날 그렇게 모여서 탄핵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주사파를 척결하자 이게 두 구호입니다. 주사파 척결, 윤석열 정부 성공. 이렇게 이제 그 맞대응 성격의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이종건 실장께 이제 질문드릴 것은 이제 그 상황. 왜 대통령실과 왜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 상황을 볼까입니다. 대통령실의 좀 이제 그 반응이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논평 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흐름이 제가 이제 취재하거나 이렇게 들은 게 지지율 그건 뭐 저기 곧 올라요. 이재명 저 수사 뭐 결과 나오고 시작하면 그 금방 오릅니다. 이런 식이에요 반응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당신 그거는 외적 환경에 의한 외적 환경에 의한 변화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외적 거예요. 환경이라는 건 변수야. 상수가 아니잖아. 여기서 상수는 뭐냐면 너네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주체적으로 뭐를 해야 돼. 음흠.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젠다가 됐든 아니면 뭐 대북 뭐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또 다시 대북과 관련된 어떤 제안을 바꾸든 네.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슈 끌어들이기는 상수야. 근데 그렇지. 그 상수를 만들어야 되지. 네. 자꾸 외적 환경 이야기하면서 뭐 외적 환경에 대한 변화로 안전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여전히 사실 저는 좀 답답해요. 반응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심각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보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직접 칼을 들이댔으니까 대통령한테 칼 꺼냈고. 들이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이 사태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는 이 대통령실은 대통령보다 더 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강 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거긴 더 한심하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아까 그 저 말씀하신 광고 중에 예. 제일 귀에 들어오는 게 곶감이에요. 제가 곶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곶감 갖고 이행시를 한번. 곶감. 곧 검찰에 소환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감히 국민들에게 예의 없다고 하다니. 오글거리진 않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문재인이를 해놓으면 이 눈에 핀 곶감 이거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나쁜 영향인가요? 아니, 좋은 영향 아닐까요? 예. 예, 오늘 이정근 실장과 함께 용산 진단해봤습니다. 용진단. 이게 공진단처럼 용산 대통령실에 힘을 주는 그런 진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천 아미고 이주연님의 곶감과 수종시라는 홍시, 그리고 정동진찜, 대구 중구청 앞에 있는 정동진찜의 흑태찜, 아귀찜, 그리고 제가 오늘 인천 다녀오면서 보은 선식을 촬영했는데 인터넷 판매, 전화 주문, 배송 완료됐습니다. 그 아미고 해온 경우에는 배송비를 따로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젊은 아미고, 청년 아미고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선식 문의 전화 해보시고 또 맞춤형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커피 309 그 수제빵 쿠키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한 번씩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실장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광고 말씀 한 번씩 더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근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